일반 국민이 형벌을 두려워하여 요거 있잖아요. 형벌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 요게 두려워서 이걸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고, 두 번째 특별 예방 효과는 범죄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사회에서 맛있는 것도 혹은 사회에서 누렸던 엄청난 자유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제한받으면서까지 교도소에서 2년을 갇히게 됐는데 다시는 나가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범죄인을 교화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심리를 강제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야, 너 이게 무서우면 이거 하지 마. 이런 느낌이 바로 일반 예방 효과라면, 밑에 있는 특별 예방 효과는 무슨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교화, 재범의 방지 뭐 이런 거죠. 범죄인을 교화시킨다, 재범 방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교화를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다시 사회화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교화니까. 그래서 이 교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찬성하지 않겠죠. 왜요? 사형은 사람이 죽는 거니까.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정도만 적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일반 예방 효과, 일반인으로 하여금 심리를, 범죄 심리를 강제한다, 혹은 뭐 억제한다 이런 말을 쓰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제한다,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이제 억제한다, 그럼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됐고요. 이건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좋아요. 뒤에 가서.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교재 딱 절반이 끝났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4번입니다. 드디어 죄형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죄형법정주의, 구체적 원칙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파생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총 5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5가지니까 그냥 또 A, B, C, D, E를 붙여볼게요. A.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뭐 교재마다, 교과서마다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또는 이거를 성문법률주의라고도 불러요. 혹은 성문형법주의,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일단 쭉 나열해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B는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적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할 거니까요. D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고요. 마지막 E,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말할 때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또는 뭐 형법이라고도 적어도 되는데 형벌이라고 할게요.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총 5개인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들여다보면, 관습형법 금지라고 하는 건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거, 형벌이 부과되는 거, 이거는 오직 뭐에 의해서만? 오직 성문의 형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문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문자로 존재하는, 조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형법이 미리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처벌되는지를 관습에 따라서, 야, 조상님들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이런 형벌이 있어. 그러니까 이 형벌에 따라서 너의 뭐 곤장을 때리겠다. 여러분, 이게 이 곤장을 때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생님, 그래도 이게 조선시대 때 사극 보면 곤장을 때리던데요. 그게 관습으로 남아있지도 않고요. 만약 그걸 진짜 관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에 따라서
법에도 없는, 즉 성문의 법률에도 없는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또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뭔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형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어르신들을 공경하자, 이건 도덕의 영역이지, 이게 만약에 무슨 뭐 관습적으로 쭉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걸 야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의 형법, 정확하게 문장으로 존재하는, 아까 뭐 if된 그 문장을 좀 보여드렸지만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성문의 형법에 적혀져 있는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성문법률주의라고 부르죠. 관습형법 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야, 이건 조상님들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의 관습이니까 이걸로 처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늘어나게 돼요. 국가의 형벌권이 늘어나게 된다는 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으로 따지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개인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형법정주의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한다, 요런 짧은 문장 가지고는 이게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죄형법정주의는 근대에는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형벌 없다, 이 문장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률은 여기서 말하는 건 성문의 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의 형법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히 형벌 부과가 안 되겠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볼게요. 그 얘기는, 야, 법률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악용될 수도 있냐면, 이게 만약에 형식적으로만 가져가면 그래?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는 건 법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즉 법률만 존재하면 범죄와 형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야, 그러면 그냥 법률 다 만들어 와. 법률 다 만들어 와. 예를 들어 과제를 안 했다. 과제를 안 하면 징역 1년. 여러분, 그 징역은 다음에 정리하겠지만 징역은 교도소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정한 노역이 부과가 됩니다. 이걸 줄여서 정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서 이제 뭐 가족들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이제 면회나 이렇게 접견 이런 게 오면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주 못 보고 나가지도 못하고 활동에도 상당히 제한이 되겠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에 엄청난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의 의사랑은 큰 상관없이 이게 일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네. 과제를 안 하면 징역이라고요? 야, 학교에 늦으면 너 벌금이야. 선생님, 저희 학교에선 이미 학교에 늦으면 500원씩 내는데요. 여러분, 500원씩 내는 걸 그건 그냥 우리가 그 평상시에서 그냥 벌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형벌이 아니에요. 그럼 학교 한번 늦으면 전과자가 된단 말입니까? 이게 벌금은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선 벌금이라고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게 국가가 제한하는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것으로서의 벌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지각하면 벌금이다 라고 국가가 판단을 내려서 전과자로 만들 수 있냐? 어떠한 법률이든 있기만 하면 존재만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에는요, 살짝만 적어둘게요. 현대에 와서는요, 요 앞에 적정한이란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정한.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느낌이냐면, 자, 우리 복습. 예전에 법치주의 배운 적이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뭐예요? 법에 따른 지배. 그러면 법에 따라 지배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 지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법성만 따져서, 즉 형식과 절차에만 맞게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가능한 거냐? 그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가능하게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합법적 독재로 악용될 수도 있고 법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관념에 맞아야 되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해야 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면, 그러네, 어떠한 법률이든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현대에 와서는 확장됐구나.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B, 명확성의 원칙. 이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풀 때 구체적인 원칙의 뜻뿐만 아니라 위반 사례들을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반 사례, 이건 뒤에 읽기 자료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범죄가 성립하고 얼마만큼의 처벌이 부과되는 건지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구나, 아, 이런 행위구나,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청소년이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엄벌한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청소년이 청소년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엄벌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 청소년이 청소년다워야 되잖아. 청소년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말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요. 아, 참, 이걸 모르네. 청소년이 청소년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인지 불명확하죠. 그 다음 엄벌한다? 엄벌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어때요?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은 엄벌한다. 그러면 건전한 국민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엄벌한다고 하면 이게 징역인지 사형인지 벌금인지 이 엄벌이 뭔지를 우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 적정성의 원칙도 어렵지가 않죠. 이 적정성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경한 범죄는 경하게 처벌하고 중한 범죄는 중하게 처벌한다. 아, 선생님, 범죄에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는 그냥 다 같은 범죄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범죄 안에서도 경중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꼭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폭행이 심한 것 같아요? 상해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폭행이 심한 것 같습니까? 상해가 심한 것 같습니까? 이것도 원래 정도가 있어요. 이건 어때요? 절도가 심한 것 같아요? 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뭔가 느낌 비슷하죠? 절도, 훔쳐간다, 강도, 이 강도는 강제로 빼앗는다는 느낌이니까 절도보다는 강도가 좀 더 심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상해가 심해요? 살인이 심해요? 이런 거. 이쪽은 명확하죠, 뭔가. 상해보다는, 상해는 사람이 다친 거고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때려서 뭐 다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전치 6주에 상해를 입혔다. 그것도 처벌돼야 되지만, 상해에 따른 처벌이 살인에 따른 처벌보다는 더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사건에도 경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한 사건은 경하게, 중한 사건은 중하게, 적정성의 원칙. 그래서 얘를 우린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이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맞춰줄 것, 이렇게 부릅니다. 비례와 균형의 원칙. 자, D는 유추해석 금지인데 이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하다 보면 유추, 이 유자가 비슷할, 그러니까 비슷하다 할 때 쓰는 유자죠. 유사하다 할 때 쓰는 유자니까. 유추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A라는 행동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막상 A에 딱 맞는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랑 가장 가까운 A-라는 법률 조항을 찾아다가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유추 적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A에 완전히 맞는 틀이 없는데 이 틀이 없다 보니까 A랑 가장 가까운 거, 비슷한 걸 찾아서 이 조문 가지고 A의 행위에 적용을 해서 처벌하겠다는 걸 유추해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린 이미 이걸 알고 있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A 범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가장 가까운 A-를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추 적용이나 확대 적용하게 되면 범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 또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유추 해석은 피고인에 불리한 경우에는 금지가 됩니다. 잠깐만, 피고인에 불리한 경우에 금지된다는 얘기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판받는, 형사재판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유추해석 금지가 가능한가? 모든 것은 피고인에 유리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애매하잖아요. 애매할 땐 그냥 피고인에게 이익되도록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형법의 대원칙 중에 애매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있어요.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해주면, 그러네,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해석이 유추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죠. 피고인에게 이익되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 설명할 때 소급표, 시간을 되돌려 적용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시간을 되돌려 적용하지 마라. 근데 그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그래도 된다 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사례가 그 레전드 판결이 있습니다. 아주 좀 옛날 판결인데 비판도 좀 받는 판결이긴 한데요. 염소 판결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 양이 아니죠. 염소랑 양이 같나요? 선생님, 염소랑 양 생긴 거 좀 비슷한데 막상 보면 별로 안 비슷해요. 별로 안 비슷합니다. 염소랑 양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판결에 뭐라고 나왔느냐, 염소랑 양이 비슷한 분명 습성이 있어요. 뭐 먹이도 비슷한 걸 먹거나 뭐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자라는 것도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염소가 그렇다고 해서 양의 일종이 아니면, 즉 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념이, 여기서 개념이 나오나? 그렇죠. 양의 특징에 염소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면 염소는 양이 아닌 거죠.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예를 들어 양을 아무 데서나 도축할 수 없다라는 법률이 있는데 염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누군가가 염소를 그냥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허락받지 않은 그 어떤 공간에서, 즉 국가가 허락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염소를 도축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도축하지 마라. 그 당시에 소, 말, 양, 돼지 이렇게 나열돼 있거든요. 근데 염소가 소는 아니죠, 여러분. 염소, 소자로 끝난다고 소는 아니잖아요. 소, 말, 염소를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 그렇죠. 양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럼 양이랑 비슷하니까 양의 규정을 이렇게 염소에 적용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염소는 양이 아니다, 염소 판결인데요.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아, 그러네, 양에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염소한테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그건 그렇게 돼버리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니까 이걸 유추해서 금지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소급표 금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할게요. 소급표 금지는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당시의 법률로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시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행위시법으로 처벌해야 되고 나중에 재판 가서 야, 얘는 처벌해야 되겠어. 그래서 부랴부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서 이때 이 재판에서 시간을 이렇게 되돌려서 나중에 법을 그 전의 상황에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법을 나중에 가서 이걸 만든 다음에 입법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적용하지 마라. 이걸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원래는 경한범죄였어요. 근데 나중에 재판할 때 보니까 중한범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경한범죄로 처벌돼야 되죠. 왜? 이때 법률이니까. 이때는 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무죄였어요.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유죄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건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요? 중한범죄였는데 경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는 행위시 법률주의니까 얘는 중하게 처벌하겠군요. 아니요. 얘도 경하게 처벌합니다. 선생님, 왜요? 행위할 때 법률이라면서요. 그렇죠.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경한범죄, 가벼운 범죄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한범죄로 처벌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유죄였는데 오히려 법이 바뀌거나 해서 무죄가 되었다. 그럼 이것도 무죄가 됩니다. 그럼 위에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얘를 소급표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알아야 기출문제를 풀지 않을까 해서 여기는 소급표 금지 원칙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죄형법정주의 구체적인 원칙들을 5가지를 쭉 정리를 하는데 위반 사례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반 사례가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에 126페이지에 가면 위반 사례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126쪽. 이제 우리는 127페이지에 127페이지 넘어가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련된 조문을 좀 보면서 이번 강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선 형법의 보장적 기능, 이제 복습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형법의 보장적 기능, 도대체 무엇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형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형법에 딱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규정도 없이 국민들의 자유를 형벌을 통해서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게 개인과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란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 형, 법, 정주의라고 쓰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그래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일반 국민과 범죄인 모두에 적용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이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이런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이외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럼으로써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하고요. 범죄인에 대해서는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에서만 처벌되고 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률 효과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인권을 보장한다 이거죠. 분석된 내용도 다 마찬가지로 했던 이야기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다 설명을 했어요.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 그 위반 사례 아까 126페이지 있다고 했죠. 명확성 원칙 위반 사례. 이건 참 읽으니까 이거 뭐예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국가가 과연 존재할까? 그럼 나쁜 짓이 뭔데? 나쁜 짓.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죠. 나쁜 짓이라는 것과 엄하게라는 형벌이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5년, 그런데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이거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적정하지 않죠. 그래서 적성성의 원칙에 위반이다 해서 범죄 행위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 형사 책임 사이의 균형 비례 원칙이죠. 다음 유추해석 금지. 이것도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 있는 거니까 법과는 개를 다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비슷한 고양이를, 아무리 봐도 개와 고양이가 비슷하지 않은데 가장 가까운 고양이를 다치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가백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거 그냥 사례예요, 여러분. 사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왜? 비슷한 걸 그냥 적용을 해서 형벌권이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하니까, 그럼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니까. 자, 마지막은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요. 우리 형법상 혹은 헌법상 소급표 금지, 자,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헌법 제13조에도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들어가 있고, 형법 제1조 여기도 만약에 쭉 뭐 표시를 해본다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2번, 3번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특히나 2번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즉 무죄가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옛날 법보다 가벼워질 때는 가벼워진 새로운 법에 의한다. 선생님, 만약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죄가 될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풀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걸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칙 5개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 127페이지까지 됐고요. 다음 강에서는 12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범죄 성립과 그 다음 형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